안녕하십니까. K토크 부산 유아림입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0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이제는 탄핵 이후 차기 정부를 꾸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일은 오는 6월 3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정치권은 2달 안에 민심을 얻어야 하는 숨가쁜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전국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K토크 부산 오늘은 부산 정치권 인사들을 초대해서 앞으로의 전국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 전국이 본격화됐습니다. 대선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인데 과연 정치권은 앞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부산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 이번 선고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번 탄핵 인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의 문제를 외부의 시선으로 한번 저희들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로 들면은 BBC 방송이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또는 AP통신, AFP통신 이런 이제 외국의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계엄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그런 평가는 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외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력한 회복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언론을 보면 왜 우리나라는 한국처럼 저렇게 역동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지 않느냐? 우리는 한국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그것에 맞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 그리고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해가지고 어떻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을 극복했는지 네. 이것은 외국 언론들이 잘 평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탄핵의 그늘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자,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자, 이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일단 주셨네요. 보수진영에서는 사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좀 엄중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가의 공식 기관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라고 하는 매우 소중한 가치가 제대로 지켜졌는가 하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뭐 오동훈 공수처장의 불법 체포라든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다라든지 그다음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메모가 사실인지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을 좀 뭐 2분만 더 발언하게 해달라는데 잘라버리는 이런 초식에 갖다 놓고 하는 재판. 변론권이 많이 제한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법과대학을 다닐 때 우리 헌법을 배울 때 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헌법을 배울 때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결과는 받아들이지만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 네.
일단 이렇습니다. 이제 두 당의 이제 상황 인식을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제 시선은 차기 대선, 조기 대선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대선일은 오는 6월 3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숨가쁜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번 선거의 의미, 좀 어떤 선거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는 계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국민들의 열망을 모으는 것이 이번 조기 대선의 성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어디에 허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정치의 군을 동원하는 헬기의 군인들을 태워서 완전 무장을 하고 헌법기관에 침탈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헌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민주주의 체계에 어떤 허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잘 우리가 추려내가지고 우리의 신경 조직보다도 더 정교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근육 조직보다도 더 강력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 조기 대선의 두 번째 성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촉발된 이 세계 경제 위기가 대한민국의 나라 경제, 우리의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지금 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 외교 위기, 나라 전체 위기로 번지고 있는 이 와중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험이 또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경제, 민생 경제를 세우는 그런 이제 조기 대선의 성격을 가진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계엄 없는 나라를 만들 대통령, 그리고 경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원할 것 같다. 그런 선거가 될 것 같다. 예상을 하셨어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뭐 우선적으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탄핵을 이미 당했기 때문에 그 강은 건넜다. 이제 일막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역시 경제 아니겠느냐. 특히 트럼프발 세계 경제 위기,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 예상되는 더 큰 어려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경제 이슈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누가 나서서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겠는가. 뭐 동네 골목대장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 트럼프를 만나고 해결하고 하는 이런 노력, 저는 1번이 무조건 경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일종의 체제 전쟁이라고나 할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나 저나 뭐 동일한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헌법을 어떻게 개헌할 것이냐, 앞으로 또 정치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이재명 그 의원이죠. 이제 대표 그만두셨으니까 이재명 의원께서 그동안 재판 과정 5개 재판 받고 있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사법 지연 문제라든지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래서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을 맞는 두 당의 입장, 상황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실이 지금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치권 이제 엄청나게 분주합니다. 잠재적인 주자들이 하나둘씩 이제 출사표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주자들이 경선에 출마할지, 또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네. 일단은 국민의힘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고, 1강 구도가 좀 공고한 가운데 다른 주자들이 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사퇴를 했고, 이제 조만간에 아마 다음 주 중에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아마 압도적인 그런 이제
경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 후보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현행 그 경선 규칙에 의하면 당원 50% 이제 국민 50%로 뽑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 전 장관께서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텐데 당에서는 좀 고민이 많으시겠죠.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극우적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중도층에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 것인지, 본선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고민이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되는 것이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일단은 하셨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까지 이제 장단점, 강점, 약점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밖에서 보시기에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당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 일단? 당 상황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이제 후보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차에서 현재 지금 최대한 하면 18명까지 후보로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지금 후보군이 많은 거 아닙니까?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민주당처럼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18분이나 나와서 뭐 굉장한 치열한 레이스를 벌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스타 탄생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론조사는 아까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장관께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18명 나와서 치열한 싸움을 하다 보면 스타 탄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요즘에 뭐 총리 차출설도 이제 나오고 있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님만큼 우리 경제를 잘 알고 또 통상 전문가시거든요. 하버드 경제학 박사의 통상이 가장 어려운데 이분이 나오시면 정말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본인이 아직까지 결심을 하신 상황이 아니라서 시간이 얼마나 시간 내에 결심하실 수 있을런지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 나오시면 김문수 지사 또는 홍준표 또는 나경원 등등 이 계몽된 우파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 우파 유권자들을 끌어내고 또 중도를 지향하는 한덕수 총리가 경제 지향으로 가고 이 둘이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매우 어렵겠지만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이재명 대표를 한테 이길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저희는 뭐 이기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등판을 기대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네요. 저희가 평가하는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산으로 또 대선 후보의 가능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돼 있는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 71조에 보게 되면 대통령이 고리했을 때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듯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거든요. 즉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구성의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내란이 종식된 게 아니구나. 내란이 여전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서 내란이 지속되고 있구나. 이런 이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께서 대선에 출마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어떻든 지금 현재 헌법의 최종 수호자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잘해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 또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딪히는 지점이 있네요. 예, 한덕수 대행께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신 게 아니고 후보를 추천하신 거거든요. 후보 추천은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데 이때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것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4월 18일이 되면 2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헌재가 안 되기 때문에 9명을 다 만들어 놓는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 법이 9명의 헌법재판관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 그걸 추천해 놓으신 상황이고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추천 자체로 위헌이다 이렇게 결론 내기는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9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게 대통령께서 3분을 추천을 하게끔 돼 있고 대법원장 3분 그리고 국회에서 3분을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다양한 구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그 권한은 행정부 수반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즉 민주적 정당성 또는 민주적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비춰볼 때 국민들이 투표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그것을 행사한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 이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고 또 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백발양보해도 저희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라든지 또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 위헌적인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일부는 지금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이 행보에 대한 논란을 이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행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일단은 지켜보면서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여기까지 듣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그렇습니다. 하죠. 사실 민주당에서는 오늘 나오신 전재수 의원께서도 부산 지역의 유일한 현역 민주당 의원으로서 또 대권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떤 상황인가요? 가능성으로 보면. 민주당의 경선 후보 등록이 14일입니다. 그래서 그 며칠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에는 제가 결정을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부산의 국회의원이 18분이 있습니다. 18분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저 하나 딱 1명 전재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선 의원 아닙니까?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정말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셔가지고 삼선 의원이 됐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또 민주당이 집권하는 데 있어서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가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미 뭐 이재명 대표로 다 된 판에 왜 거기 나가느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네. 대선제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는 선택 그리고 부산의 미래, 부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민주당은 이제 일강 구도가 지금 워낙에 강하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경선 흥행에 대한 고민 이제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후보로 나서실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좀 나아갈 네. 것인가에 대한 보관도 분명히 이제 고민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경선이 흥행이 된다는 것이 일단 큰 선거를 앞두고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흥행이 자칫 이제 너무 달아오르게 되면 이게 또 분열과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흥행에 되게 이제 신경을 쓰는데 물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한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못 받을 거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 경제, 민생 경제 어려운 부분 비전을 제시하고 예. 또 국제 통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외교적 역량과 외교적 비전을 보여주고 또 두 번 다시 계엄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 이런 이제 대안들까지 국민들에게 제시를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오히려 흥행을 넘어서는 그런 안정된 준비된 대선 후보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경선 흥행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또 분열이라고도 읽히기 때문에 일강부도를 그렇게 걱정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네.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전재수, 예, 뭐 전재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예. 대선 후보로 나가시는 분 같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그 참모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직선거법이 이제 대법원에 가 있고 위정조사죄가 고등법원에 가 있고 대북송금 등 나머지 3건이 1심에 가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위기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재수 의원님 같은 합리적인 분이 나가서 당당하게 붙어서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네. 일단은 14일에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기다리고 일단 있을게요. 국힘에서는 박형준 시장도 사실은 부산발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어 왔는데 어제였죠?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좀 아깝죠. 우리 지사님들이 대부분 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뭐 경북지사, 충남지사, 인천시장 할 것 없이 다 나오고 계셔서 우리 부산을 대표해서 박형준 시장님이 선언을 하고 한번 뛰어들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아마 부산을 위해서 부산시정에 좀 더 몰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고 네. 뭐 이왕 불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이제 대선은 좀 잊어버리시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우리 부산에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어떻게 대선 전략을 짜느냐,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각 당의 후보가 갖춰야 될 면모라고 할까요? 아니면 당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극복해야 되겠다,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먼저 전 의원님부터. 일단은 리더십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게 되면 그 야당에서 무려 9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9차례. 네.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리고 집권하고 난 뒤에 무려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야당 대표를 처음 만났습니다. 고집불통의 리더십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1시간 대화를 한다 그러면 거의 55분을 대통령이 혼자 말씀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고집불통이죠. 그리고 집권 초기에 도 스태핑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자주 만나겠다 그랬는데 불과 얼마 못 가가지고 그 중단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또 기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야당이든 또는 뭐 극렬하게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든 간에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말로 그만 좀 이야기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리더십의 면모를 가진 분이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당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위기가 지금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겹쳐가지고 엄청난 쓰나미와도 같은 이런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진단하고 또 공약화해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런 공약을 통해 가지고 비전을 좀 제시하는 이런 좀 준비를 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제 그만 좀 이야기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통하는 이제 그런 리더십을 선보이겠다. 그리고 이제 공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 관세 전쟁 이런 난관을 헤쳐나갈지 정책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 우선 뭐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소통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 뭐 문제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똑같은 얘기가 이재명 후보한테도 적용돼야 될 것 같다. 당을 운영하시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1인 독주 체제거든요. 다른 소리가 안 나와요. 개헌만 해도 하겠다고 했는데 뭐 당 대표 연설에서 개헌하겠다고 했다가 국회의장이 하자고 하니까 바로 그냥 눌러버리고 제가 대통령직이 앞에 어른거리니까 나는 5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중으로 읽혀지고 당내에서 반대도 없고 그래서 소통 문제는 이재명 후보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뭐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비전은 이 리더십은 첫째는 저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만나고 뭐 시진핑을 만나고 우리 경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혹시나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막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리면은 대통령 당선됐다가 한두 달 내에도 다시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 도덕성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뭐 정자동 할 것 없이 법인카드까지 그러면 그런 문제로 된 사람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될 자질 중에 하나는 도덕성 문제도 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찍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나와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공히 이제 양당의 소통이 부족하다, 소통을 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 이야기하시면서 또 도덕성이라는 또 이 잣대로 공격이 들어오죠. 네, 뭐 지금 국민의힘에 계신 지도부뿐만 아니고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3년 내내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3년 내내 저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저 말씀을 해오셨으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제가 있었다면 3년 내내 검찰 권력을 총동원하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그 정도 했으면 제가 있었다면 이미 구속이 됐겠죠. 구속이 안 되고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국면, 더더구나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탄핵이 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이 조기 대선 국면이라면 적어도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계엄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다짐부터 하고 그다음에 3년 내내 기승전 이재명 아닙니까? 입만 열면 이재명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 말고 대한민국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엄이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고 강력한 민주주의를 계엄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된 입장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약속이 중요한 것이지 여전히 이재명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 박수영 의원님 뭐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좀 식상하다.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 다른 할 이야기 없냐? 이런 의문을 저는 가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 이재명 후보께서 3년 동안 해오신 걸 보면 각종 재판을 미루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거든요. 심지어 단식도 하고 입원도 하고 판사 기피 신청도 하고 심지어 공시 송달된 서류를 폐문부제라고 해서 받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재판에 나가지 않아가지고 과태료까지 받은 이런 상황, 이 법치주의 자체를 유린하고 사법부를 아주 농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없다면 빨리 받고 빨리 재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스스로 본인이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는 우리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사법부에 맡겨진 건데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개입한다 그러면 이미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죠. 맡겨진 사법부에서도 빨리 속도를 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근 3년 가까이 대통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내내 검사 권력을 동원해서 여러 수백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하고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 중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맡겨놓고 이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통해 가지고 불법적인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고소 내려놓고 고소 맡겨놓고 이제는 개혁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촉발된 이 나라 경제 위기, 민생 경제 위기, 외교의 위기,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이야기할 시간에 한 9할 이상은 여기에 맞춰줘야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정당에게 국민들이 다시 정권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좀 대안들을 예. 착실하게 좀 제시해 주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 오늘 나오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아프게 서로를 향해서 이제 공격을 이어오셨는데 이게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그렇다면 상대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좀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아마 상대당의 상황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카드를 좀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상대당에 조언을 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먼저 박 의원.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이재명 대표가 일단 리스크를 벗어야 된다. 그리고 독주 체제로 간다는 이미지를 안 주고 흥행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분이라든지 김두관 의원님 이런 분들이 모두 나와서 백가쟁명식으로 논란을 좀 벌이고 해야 흥행이 되지 지금처럼 어대명 체제로 가서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리스크는 그대로 잔존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일당 혼자 체제가 아니라 1인 독주 체제를 벗어나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대명은 리스크가 있다, 크다. 예, 우리 박수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꼭 출마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짧게 한 3가지 정도인데요. 3가지나 준비하셨나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상식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극우 세력, 극우 집단 집회에 참석을 해서 좀 극단적인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상식으로 좀 돌아오셔야 된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든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것이 아닙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계엄은 없다. 계엄은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좀 해주시는 게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는 이재명 이야기보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좀 말씀을 해주시면 집권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이재명 전 대표 그 후보에 대한 이야기 말고 이제 비전, 정책, 의제로 대결하자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전국의 혼란 속에 지금 대내외적인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민생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분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제, 정책 대결을 정말 목말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 대선은 그런 대결이 가능할 것인가? 국민들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의 의제, 주요 이슈 뭘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있죠. 일단 이 탄핵 이걸 통해서 생긴 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50대 50으로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재판 과정을 더 공개하고 더 엄격하게 하고 더 팩트를 정확하게 해줘서 보는 국민들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7대 3으로 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하고 다툼이 없게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50대 50으로 갔기 때문에 국민들 간의 이 갈라짐, 양극화, 이게 너무 심한 거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는 갈라진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을 시켜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트럼프로 인한 이 미국발 경제 위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놓고 대선 후보들끼리 토론하고 그래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이지만 국민 통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닥쳐올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부익부 빈익분이 더 심해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역시 경제 부분도 통합이 필요한, 그래서 사회 통합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의제는 이제 통합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예, 저도 이제 앞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드렸던 말씀들은 이제 중복해서 드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라 경제와 민생 경제입니다. 제 지역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덕천동 젊음의 거리거든요. 요즘 이제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 나가보면, 이게 해가 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가 지금 지표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경제 위기 그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경제 체감 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제 위기라는 것은 계엄으로부터 파생된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통상 전쟁까지 같이 겹치면서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가 증폭되고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에 영향을 모아야 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당연히, 그리고 당에서도 이 경제 위기를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라 경제, 민생 경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엄할 수 없는 나라, 더 강력한 민주주의, 더 정교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은 대전제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경제 위기를 극복할 묘안들, 그리고 어떻게 통합을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대책, 정책들 이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이슈는 이제 개헌입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것 같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뭐 아시는 것처럼 87년 체제에서 만드는 지금 헌법인데, 이게 그동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까보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오히려 더 제왕적이다 해서 제왕적 국회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든 제왕적 국회든 87년 체제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개헌을 해야 되고, 저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염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자고 했다가 사흘 만에 꼬리를 내려버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역시 이재명 후보가 혹시라도 당선이 되면 5년의 임기를 그대로 다 하고 싶은 거 아니냐, 개헌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는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는 87년 체제가 가진 한계가 그대로 또 노정이 되고 제왕적 대통령이든 제왕적 국회든 해서 우리 정치가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개헌은 꼭 해야 된다. 이게 입장이고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하는 것은 좀 무산된 것 같은 분위기가 읽힌단 말이죠. 민주당 상황은 좀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민주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조기 대선이 열린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정치 일정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파면됨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50일 동안 개헌을 한다는 것은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되죠. 또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전부 다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국민들 의견 수렴해야 되죠. 사실상 개헌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각 당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당에서 정말로 실현 가능한, 그리고 책임 있게 개헌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가지고 공약을 내걸고, 이 공약을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검증을 받고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 내용을 착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헌법에 다 새롭게 담아야 될 개헌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더 강화하고 인구 소멸, 또 기후 위기, 지방 소멸의 문제, 지방자치 문제, 자치분권의 문제 담아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잘 준비를 해서 1년 남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자.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민주당의 안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감 있고 현실성 있는 그런 개헌안을 만들어서 이번 대선 때 검증을 받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헌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와 맞추겠다. 그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공약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네.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전재수 후보님이 나가시면 그 공약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되는 거. 한 번도 그때 하자는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번 개헌은 5.18 정신 넣고 그다음에 그 내란 극복 이후에 하자. 이렇게만 서문만 고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이라면 민주당 입장이 확고하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로 개헌하자고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확고하다면 공약으로 바로 내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알고 이번 대선 때 개헌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권 강화로부터 기후위기 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때 개헌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저희들이 국민들께 공약으로 제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실천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그런 개헌안을 국민들께 내보일 거니까 내년 지방선거 1년 남았으니까 착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내고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그런 이제 개헌안을 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으로 좀 시야를 좁혀서 이제 탄핵 전국 속에 사실은 멈춰있던 부산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부산에 정말 중요한 이런 과제들이었는데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좀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까 좀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히는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회가 될까요, 부산에? 전재수 의원님이 후보가 되신다면 충분히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지금처럼 어대명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가 되면 가능성은 제로다. 왜냐? 이분이 부산을 몇 번 방문하셨는데 글로벌 허브도시법의 기억, 산업은행법의 시엇 언급도 안 하시고 시민단체들 그 앞에 시위를 하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고 국회에서도 통과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이 법이 진행이 안 된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번에 투표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부산에는 허브도시 특별법 안 해줘도 산업은행법 통과 안 시켜줘도 그래도 40%는 나오더라. 이렇게 믿고 계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부산에 필요한 법안들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내고 그걸 이행 안 하시면 40%가 아니고 30% 정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이게 이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의 한 명밖에 없긴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부산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되게 답답합니다, 정말. 예. 이게 산업은행의 문제든지 글로벌 허브도시법의 문제든지 또 회사법원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말로 캐도남마식으로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박수영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부산의 국회의원 18명 중에 17분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부산시장 국민의힘입니다.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2명 빼고 40명 이상이 국민의힘입니다. 구청장 전부 국민의힘입니다.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에 이르기까지 압도적 다수, 절대적 다수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입니다. 저는 국회 다수당이긴 하지만 야당 탓을 한다기보다 집권당과 대통령이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글로벌 허브도시법이다. 그러면 부산을 통과시켜주게 되면 다른 지역은 어떤 반발을 할 것인지 그러면 그 다른 지역을 무엇으로 반대급부로 반대를 누그러뜨려가지고 부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또는
민주당의 상황이 어떤지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설득이 가능한지 이런 정교한 정치력이 부족하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은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기든 또는 민주당이 이기든 간에 정말로 이건 머리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가지고 부산의 미래에 여야가 있습니까? 없죠. 진보 보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말로 손톱만한 성과라도 우리 부산 시민들께 내보여야 된다. 이런 다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조기 대선 전국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들도 이제 나름의 판단을 하고 이제 표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통합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두 분 어떤 역할 해 가실 건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이 시간은 마무리해야겠네요. 먼저. 저는 앞으로 우리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정쟁의 장이 아니고 정책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쟁으로 계속 싸우는 거 말고 정책으로 서로 좀 논의를 하고 공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회의원, 대부분의 정당이 정쟁에만 몰두해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정책으로 승부하면 뭐 승리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나라도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 부산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에 국회의원 18분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저 딱 한 명 있습니다. 17대 1입니다. 때로는 숨도 막히고 저녁 6시만 되면 이 용량이 초과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이 부산에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뛰고 또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계엄이 없는 나라, 그리고 나라 경제, 민생 경제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선, 그리고 중층적인 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정국까지 긴 혼란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대선의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두 달 안에 차기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지만 우리 정치가 올바른 모습을 찾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KTN 토크 부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